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보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으로 떠났죠.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내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건이 본국인 미국 대신에 중국으로 급거 기술을 돌렸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은 다가오는데 더욱더 한반도 상황은 꼬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에서 아무 성과 없이 떠났었는데 한국에 올 때는 어떤 기대나 카드를 가지고 왔던 겁니까? 일단 한국에서 북한이 그렇게 순순히 대화에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대화할 의향을 비춘 다음에, 그러나 대화할 의향은 보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완전히 북한이 원하는 대로 양보적으로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대화하는 모양새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 초보 단계도 안 했는데 제재를 좀 완화해 주자, 이런 결의안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수습하기 위해서 내일 이제 일본에서 본래 귀국하려고 했다가 중국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중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반응을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대북 추가 제재하는데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일단 가보는 거죠. 네. 예. 자, 19일이나 20일 사이에 중국에 갈 예정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비상한 상황으로 미국은 보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냈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서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이거는 예외로 해주자. 그러니까 제재 면제해주자. 그 다음에 북한의 수출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 그 다음에 섬유 수출, 이게 북한의 수출의 한 20% 정도 합치면 될 텐데요. 그걸 다 풀어주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주로 많이 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22일까지 사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재작년에 그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요번 22일까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귀국해야 되거든요, 북한 노동자들이. 네. 근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아직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겠네요. 북한에게도 네.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도 하기 싫은데 그 제재안에 찬성한 거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극동 지역이 인구가 얼마 안 돼서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해서 한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10,000명은 돌아간 것 같고 10,000명 좀 모자라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22일 날 다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날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도 이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에 어떤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사실 돌려보내기 싫은데 어떻게든 좀 데리고 있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네. 이 노동자들 돌려보내는 걸 취소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번 결의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중러 간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결의안 초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사실상 일사불란했던 대북 제재 국제 공조가 이번 초유의 일로 그 공조에 균열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재를 가하는 거는 사실 북한이 추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미국이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을 대면서 제재를 조금 더 완화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포기한다. 따라서 제재 완화를 카드로 써서 제재를 완화시켜가면서 비핵화를 진도를 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제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말로만 해왔는데
요번에 아예 결의안, 표결까지 가는 결의안을 내놨기 때문에 네. 그 의미는 요번에 안보리가 다 아시다시피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고 지금 북한이 비핵화도 안 했는데 제재 풀어주는 건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과는 안 네. 되는 거죠. 통과는 될 가능성은 1%도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까지 낸 거는 향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커진 거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안 지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제재받은 사례는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임이사국들이 이거 풀어주자 그랬는데 설사 표결에서는 통과 안 되겠지만 우리의 뜻은 본래 그렇다 그러면서 안 지킬 때는 어떡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믿고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됩니까? 멀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러면은 단거리는 몰라도 장거리를 쏘면은 또다시 지금 비건이 가서 얘기할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쏘면 추가 제재해야 된다. 제재를 오히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추가 제재라는 거에 동참해달라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마냥 중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죠. 장거리 미사일 쏘면은 중국이 추가 제재에 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 초안 속에는 중국 측에서 육자회담 부활 내용을 담았다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육자회담은 사실 중국도 바라지만 러시아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네네. 러시아는 사실 그 유럽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는 중국하고 이제 공조를 하면서 중국한테 맡겨두고 중국이 얘기를 하면 지지해주고 이래 왔지만 육자회담에 가담을 해야 자기들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가담하니까 러시아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육자회담 이거는 그냥 들어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육자회담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가 육자회담을 바란다. 그건 분명히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육자회담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떨지 좀 난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 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는 못했지만 미국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속으로는 반가워할 만한.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서 기조연설 속에서 남북의 도로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이 유엔 제재 결의안 초안의 시점과 관련돼서 상당히 미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정부가 비핵화가 안 되는데도 그걸 풀어달라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통일부 남북 관계를 전담하는 통일부조차도 비핵화와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호의도 사고 북한에게도 호의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남북한 철도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핵화가 되느냐, 첫 단계를 밟느냐 안 밟느냐인데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도 지금 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무시하는 이유가 남북 경협 하나하나를 다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을 북한이 보면서 한국하고는 얘기해봐야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미국의 눈치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연결 사업 이거는 이제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 그래서 북한에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체제를 그냥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남북 간의 소통을 늘리고 교통을 발달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게 대북 압박을 하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철도 사업은 상당히 빨리 풀어줄 그런 용의까지 보이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거를 아주 반갑다, 좋은 결의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제안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비건이 중국에 건너가서 머무는 동안 한국에 와서 이루지 못했던 북한과의 대화, 카운터파트라고 말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중국 쪽에서 만날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미국으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네. 북한이 자칫하면은 연말 이내까지도 무슨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발사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북 적대지 정책을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의 그 행동으로서 내년 뭐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충분히 북한하고 대화를 할 용의를 표시하고 초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충분히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협상단을 다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또 못해서 일본에서 기다리다가 또 중국에서까지 기다렸다. 네네. 이렇게 해주면 김정은이 도발할 이유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김정은이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올 거를 기다리겠다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북한의 태도 변화는 신년사에서 조금 나오고 그리고 나서도 조금 기다려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만약 내년 봄에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크게 도발하겠지만 일단은 북한이 연말이나 내년 정초까지 그냥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박사님 분석으로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북한의 현지 상황의 정황으로 보면 지금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의 오늘도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크리스마스 전에서 쏠 것 같다, 미사일일 것 같다 뭐 이랬는데 군인은 최악의 사태를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날짜도 아직 안 잡혔고요. 제가 볼 땐 크리스마스 좀 직후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으면서 신년사의 그 내용이 녹아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신년사의 내용 자체도 뭐 장거리 미사일 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에 더 이상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미국과의 대화는 당분간 중단하겠다 정도를 하고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우리가 자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힘을 합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그 유대를 강화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사찰을 받으면서 비핵화도 좀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김정은이 살아나가는 거는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교육이 92%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합치면 95% 정도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 쏘면 또 추가 제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 수가 없죠.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장거리 미사일 쏘고는 싶어도 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장거리 미사일 쏘면은 그나마 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대화 상대로 좋은데 트럼프를 완전히 궁지에 몰게 되면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쏘면은 북한이 지금 관광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관광객이 누가 가겠습니까? 장거리 미사일 쏘는 나라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마음 같아서는 쏘고 싶지만 저는 자제할 것이다. 자제하는 쪽에 저는 무게를 싣습니다. 맞아.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 ICBM을 쏜다면 지금 북한을 도와주려 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얻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완전히 장거리 미사일 쏘면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들이 그 기존에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감히 레드라인을 넘겠느냐 이런 관측이 유력한데 지금 뭐 모든 옵션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년 대선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이 현상 유지를 끌고 가고 싶어 할 텐데 트럼프로서는 자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북한이 요지부동이면 미국이 어떤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비건도 중국에 가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가지고 북한이 적어도 연말까지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3일 날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중국과 한국도 충분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면 서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협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식량이 굉장히 난인데 중국이 100만 톤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면 식량 못 주겠다. 못 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내년에 가서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하고 또 미국도 좀 태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갖도록 해서 낮은 단계라도 북미 간에 합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대선에서 그렇게 아주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네네. 물론 뭐 러스트벨트에서는 4개 주에서 3개 주를 앞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지지율에서는 지금 조 바이든한테 훨씬 떨어지거든요. 네. 따라서 북한하고 낮은 단계라도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미국도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 북한은 도발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해서 내년 1월 말이나 3월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중재자든 어떤 역할이든 무엇이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24일 중국 수천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비핵화 논의라든가 어떤 육자회담과 관련한 논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4일은 아베 총리하고 리커창 총리하고 만나는 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선 그 형식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이징으로 가셔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한중 정상회담 거기서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저지하면 김정은은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재작년에는 상당히 했지만 그때는 중국하고 담을 싸놓고 진짜로 그 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지만 지금은 5번이나 시진핑 주석 만나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진핑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특히나 23, 4일은 한중일 정상회담 하는데 그때 미사일 쏠 가능성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요. 내년에 가서 이제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자, 그 중국에서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급 회의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한일 정상 간의 특별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관건은 결국 징용 문제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지금 법안을 지금 내셔서 일본에서는 그 법안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네. 중요한 거는 그 법안에 그 피해자들 징용자나 위안부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아직 충분히 그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이번에 소통의 기회는 더 높아지고 한일 간의 관계 분위기는 좋아지겠지만 네.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일본이 3개 반도체 부품 이거 풀어주는 거는 조금 더 덜 어려워 보이는데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거를 다시 백색 국가로 지정하는 거는 몇 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알겠습니다.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할 바는 또 해야 되지 않나.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일본에 대한 그 제재를 지금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